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다들 무탈하시죠?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앤디 메리필드라는 영국 출신의 지리학자이자 도시학자가 쓴 매력적인 에세이집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아깝습니다. 이런 책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작가부터 잠깐 볼까요? 앤디 메리필드는 말씀드렸듯이 영국 출신의 지리학자이면서 도시학자 그리고 에세이스트입니다. 1960년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61가 됐나요? 우리 나이로 62이겠네요. 그렇죠? 1971년 이후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앤디 메리필드를 만난 것은 이 마술적 마르크스주의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술적 마르크스주의, 매지컬 막시즘입니다. 과학적 막시즘이 아니고 마술적 막시즘이랍니다. 뭔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매혹의 도시 막스주의를 만나다라는 책을 읽었죠.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본 게 마주침의 정치입니다. 이 책들 중에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강해서 문학적 성격이 강한 책 골랐습니다. 당나귀의 지혜인데요. 이 당나귀의 지혜를 읽으시기 전에 아마추어라는 책, 영혼 없는 전문가에게 맞서는 사람들, 뭔가 제목이 팍 오죠. 이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참 맛깔나게 잘 쓰는 도시학자입니다. 이 인문학적 토대가 탄탄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나귀의 지혜로 들어가 볼까요? 당나귀 하면은 우리가 읽었던 책이 있죠. 히메네스의 플라테로와 나.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이 기억 못하실 겁니다. 네, 잊어도 괜찮습니다. 이 앤디 메리필드의 당나귀의 지혜를 읽으시면은 히메네스의 플라테로와 나도 함께 떠오를 겁니다. 이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당나귀의 지혜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쪽수를 보면은 340페이지 남짓됩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에 관한, 당나귀와 한 쌍을 이루는 인간 자아에 관한 책. 스스로 규정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자 자신이 썼던 책과는 다른 종류의 좀 더 개인적이고 생생하고 솔직한 책. 정말로 개인적이고 생생합니다. 뉴욕에서의 그 경험 같은 게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현명한 당나귀 그리브예와 함께하는 삶과 문학과 예술과 자연에 관한 그야말로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운 책입니다. 좋은 책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많은 다른 책들과 접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가 읽는 금요일에 함께 했던 책이 있죠. 자크 프레베르의 시집도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샤를 보들레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당나귀 발타자르도 있고요. 그리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세르만테스의 돈키호테,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 그리스의 희극 작가 있죠.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들까지 정말 그 다양한 인문학적 바탕이 되는 책들,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책 한 권 읽는 게 그냥 책 한 권 읽는 게 아니죠. 이 앤디 메리필드라는 저자가 경험한 책 읽기의 세계, 그리고 여행의 세계, 그리고 이 당나귀의 습성에 관한 그 깊이 있는 통찰 등등을 두루 만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한 지식인이
어떤 지점에서 행복을 모색하는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나귀와 느림의 미학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부에라는 당나귀와 함께 여행하는 꿈을 꾸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당나귀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들과 지내다 보면 모든 일이 조용하고 정연하게 진행된다. 그들의 시선에는 잊을 수 없는 순수함이 있다. 그들의 평온함에 잠겨 있다 보면 평온함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게 된다.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꿈꾸고 다른 곳을 향하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강한 실존을 느낀다. 밀란 쿤데라의 느림에서 속도라는 악마는 망각과 회피를 동반하고 느림은 기억과 대면을 동반한다고 썼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싶을 때, 다른 사람과 세상에 귀 기울이고 싶을 때 우리는 속도를 늦춘다.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싶을 때에도 느리게 행동한다. 속도를 늦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관찰하고 듣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명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읽는 책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바쁜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를 관찰하고 듣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명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잃지 않도록 애쓰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밀란 쿤데라의 느림 기억하시죠? 네. 느림은 기억과 대면을 동반한답니다. 속도라는 악마는 망각과 회피를 동반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싶을 때, 다른 사람과 세상에 귀 기울이고 싶을 때 우리는 속도를 늦춘다고 씁니다. 어떤 내용일지는 대략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멋진 문장, 꼭 노트에 베껴놓고 싶은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동무들에게 SNS로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런 문장들 적어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반응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게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든 이런 글이 오고 가는 SNS 괜찮지 않겠습니까? 당나귀와 느림의 미학. 좀 더 볼까요? 이 책 읽다 보면 참 많은 예술적 텍스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책 전반에 통주 저음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슈베르트, 그리고 로베르 브레송,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저는 조성진의 피아노 그리고 브렌델의 피아노로 들었습니다만 유튜브에, 그리고 이 벅스, 제가 찾아가는 음원 채널입니다.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 브레송은 아주 유명한 프랑스 감독이죠. 당나귀 발타자르라는 영화입니다. 유튜브에서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그리고 왓챠라는 이 뭐라고 하나요? 이 채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지하생활자의 수기도 언급합니다만은 주로 백치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있죠. 미슈킨 공작, 바보 같은 공작 있지 않습니까? 이 바보 같은 공작 뮤슈킨이 당나귀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뮤슈킨이야말로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죠.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었다고도 얘기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슈베르트, 로베르 브레송, 도스토옙스키. 이 책 한 권에서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와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슈베르트 소나타와 훌륭한 듀엣을 이룬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는가? 당나귀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쉰 소리로 느리고 아름다운 곡조를 자아내며 운다. 날카롭고도 통렬한 고통에 쌓인 나른한 일요일 오후의 소리.
그것은 산 위 초원에 누워서 죽어가는 발타자르의 소리다. 발타자르는 로베르 브레슨 감독이 1966년에 제작한 영화에 나오는 당나귀의 이름이다. 이 당나귀 발타자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 초원에서 당나귀가 총에 맞은 당나귀가 말이죠. 양떼에 둘러싸여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눈물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때 들리는 음악이 바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입니다. 좋죠? 또 이 백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미슈킨은 계속해서 당나귀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저는 당나귀가 얼마나 유용한 동물인지 알았지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강인하고 참을성 있고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내는 동물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당나귀와 함께 있으면 제 우울증은 씻은 듯 사라졌어요. 라고 덧붙인다. 이 무이슈킨은 또 미슈킨이라고 하죠. 간질병을 앓고 있죠. 간질병을 앓고 있는데 첫 장면이 왜 기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돌아오는 데서 시작하죠.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돌아와서 스위스에서 어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죠. 당나귀라는 존재 때문에 저는 스위스의 모든 것의 매력을 느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답니다. 그러자마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죠. 당나귀라는 그 동물이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서양에서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솝 우화에서 보면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부터 시작해서 사자, 배짱이 등등 대단히 어리석고 바보 같고 고집이 센 이 이미지로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 앤디 메리필드는 당나귀를 전혀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런 지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존의 이미지화된 관성에 따르는 게 아니고 자신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이 상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다른 맥락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그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그 캐릭터가 있죠. 벤저민. 벤저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당나귀입니다. 이 당나귀가 서양 문학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미지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앤디 메리필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지혜롭고 그리고 현자의 풍모를 지닌 캐릭터로 당나귀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런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물이나 대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물이나 대상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세이의 힘이죠. 좋은 에세이는 제가 보기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이나 대상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토대로 나를 전혀 다르게 또 이해하고 찾아가는 것이겠죠. 동물농장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앤디 메리필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이런 부분을 읽어냅니다. 상당히 길게 설명합니다만은 짧게 보겠습니다. 인간의 위선과 정치적인 음모를 풍자한 이 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동물은 당나귀 벤저민이다. 그는 복잡한 감정 체계를 가지고 있고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며 지각이 있는 동물로 진마차를 끄는 말인 복서의 절친한 친구였다. 벤저민은 마침내 자신의 원칙을 깨뜨리고 벽에 적힌 의미심장한 표를 읽었다. 자신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벤저민은 글을 읽을 줄 아는데 더 배워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인간들의 위선, 그것도 지배자들의 위선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죠. 배움이라는 게 자신을 길들이는 장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칙을 깨고 벽에 적힌 의미심장한 표를 읽습니다. 그 표의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알겠다는 듯 주둥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벤저민 말고는 어떤 동물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폐마 도축업자의 도살장으로 상징되는 냉혹하고 추상적인 인간 세계의 역사를 그린
이 우화, 즉 동물농장이죠. 이 우화의 대단원은 벤저민과 복서가 함께 보내는 따뜻하고 개인적인 마지막 순간이다. 조지 오웰은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정치나 기하학, 수학이 아닌 사랑과 헌신, 우애와 같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존엄한 가치들에 있다. 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정치나 기하학, 수학이 아닌 사랑과 헌신, 우애와 같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존엄한 가치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조지 오웰 동물농장에서 앤디 메리필드는 이런 지점을 읽어내는 것이죠. 이 골분까지, 골을 빻아 만든 가루까지 인간들은 착취하죠. 그런데 인간들이 동물만 이렇게 착취하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조지 오웰 동물농장을 냉혹하고 추상적인 인간 세계 역사에 대한 우화로 읽어내는 이 앤디 메리필드의 시선 와닿죠? 네. 또 있습니다. 바슐라르입니다. 가스통 바슐라르,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비평가, 대단히 매혹적인 사람이죠. 몽상의 시학, 물의 시학, 공기의 시학, 대단합니다. 촛불의 시학도 있네요. 물, 불, 공기, 흙을 통해서 이 사원소를 통해서 지적 상상력을 펼치는 사람이죠. 바슐라르의 백일몽을 끌어내고요. 그 속에서 시적인 순간을 읽어냅니다. 보시죠. 거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전화기에 매달려 소음을 만들면서 산만하게 허둥거린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몽상의 기능은 퇴화되었다. 사원소의 연금술과 오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엄청난 상실이다. 위대한 몽상의 철학자 바슐라르는 백일몽을 일종의 휴식, 특별한 종류의 서정시로 보았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몽상을 통해 시인이 될 수 있고 투명한 시적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은 영혼의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을 선물 받는다.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 안에 갇혀 있지만 낮에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현존한다. 그는 밤에 꾸는 꿈은 우리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 이미지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몽상은 애초에 긴장감 없는 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즐거운 이미지들이다. 바슐라르는 몽상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으며 몽상이 가져다주는 근원적인 평화 없이는, 고독이란 근원적인 능력 없이는 일상의 시적인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책 보면서 저는 제 바슐라르 컬렉션을 다시 만지작거리게 됐습니다. 네, 잘 있더군요.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몽상은 애초에 긴장감 없는 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즐거운 이미지들이다. 바슐라르는 몽상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으며 몽상이 가져다주는 근원적인 평화 없이는, 고독이란 근원적인 능력 없이는 일상의 시적인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시적인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오늘을 읽는 책 읽으시면서 몽상에 빠져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아마 시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일상의 시적인 순간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가을날, 햇살 환한 날에 읽기 참 좋은 책입니다. 산책하시는 시간에 이 책 들고 나서서 한두 페이지만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는 책 앤디 메리필드의 당나귀의 지혜를 읽으신 분들은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딱 와닿을 것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순간만을 살기 위해서. 앤디 메리필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스피노자였던 모양입니다. 스피노자를 얘기하면서, 에티카를 얘기하면서 쓰는 문장입니다. 보실까요? 나는 당나귀들과 만남으로써 내 자신과 만날 수 있었고 분기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책을 쓰기 이전의, 당나귀와 여행하기 이전의 내가 아니다. 당나귀와 함께한 여행은 내게 시간과 공간,
푸르고 흰 공간을 주었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었으며 유령을 떨쳐내고 과거의 일들을 모두 지난 일로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이제 내 앞에는 오직 오늘이 있을 뿐이다. 어쩌면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운이 좋다면 모레도 있을 것이다. 그 이상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영원한 순간을 발견하고 유지하고 소중히 간직하려는 투쟁은 스피노자가 경고한 대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물지만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전적으로 나와의 투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 나와의 영원한 대화이다. 이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나는 이제 내게 늘 현재만이 존재하기를, 내가 오직 하나의 영원한 순간만을 살기 위해 부단히 투쟁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덧붙이죠.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오직 내 삶을 살기를. 이 순간이 영원이죠. 영원히 순간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피노자가 강조해 마지 않는 것이죠. 이 어렵고 드문 이 영원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앤디 메리필드의 당나귀의 지혜를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당나귀가 아니더라도 고양이든 개든 개미든 아니면 단풍잎 하나든 이 하나의 사물이나 대상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나귀의 지혜 함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밤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은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누구에게나 손이 가는 대로 펼쳐서 읽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르베르 브레송의 영화 당나귀 발타자르의 스틸 사진입니다. 이 말이라는 정말 고통받는 한 여성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자신의 운명과 비슷한 당나귀에게 꽃을 꽂아주는 모습입니다.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들으시면서,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읽으시면서 당나귀의 지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